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증축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입장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문화시설 부지와 운동장이 교실 증축 부지 후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의견이 달라 교육당국의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와 아파트에 설치된 현수막들. 현수막에는 운동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한 겁니다. 네, 일부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에 반대하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문화부지에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화부지에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수영장 등이 포함된 주민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서는 문화부지의 일부를 교실 증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옥길동 입주자연합회는 문화부지를 사용할 경우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기까지 교실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 특히 현 상황에서 최선은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이라며 당초 교실 부족 문제를 야기한 교육당국과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부지로 그 대상지가 옮겨가면서 이건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해소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교실 없는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부천시 옥길동은 당초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LH가 입주자 수요 예측에 실패해 교실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교실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또다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옆 문화부지 일부를 사용해 교실을 짓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교실 마련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화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천시가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LH 소유이고 학교 증축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교육당국과 부천시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교실 부지와 완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법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뒀다는 공소 사실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해 국토부와 김포시가 TF팀을 구성합니다. 지난 15일 김두관 국회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포도시철도의 빠르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대책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민안전이 보장된다면 국토부는 행정 절차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차량 떨림 현상으로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검증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은 차량 떨림 현상을 막기 위해 차량 바퀴를 깎는 차륜 삭정과 차량 방향 전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개통이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행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으로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땅과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오염된 물과 식품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올 상반기 동안 경기 지역 발생 건수는 71건, 환자 수는 91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다소 늘고 환자는 줄었습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식당이 54건, 학교가 17건이고 원인 병원체별로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더위도 좀 일찍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개인들이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식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지역과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수인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간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반을 상시 가동하고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일일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멘토링 등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활동도 강화합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물놀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특위도 구성했는데 조사특위는 지연의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강도 있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특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김종혁 김포시 의회 도시철도 조사특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굉장히 지금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 사퇴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 조사특위는 예전에 조사특위보다 강도 높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어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해야 될 거는 왜 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갑자기 지연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 조사특위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왜 시행 운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했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안 시켜도 될 만큼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승인해준 기관들하고의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당연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의 운행 일지라든지 그동안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자료, 시하고의 관계, 또 그 관련 기관하고의 이런 주고받았던 이런 것들도 일자별로 저희는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뜯어보고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행 중에서도 기준대로 했는지, 왜 떨림 현상이 일어났고, 왜 삭정이 일어났고, 속도는 어떻게 했는지, 또 이거를 무게를 저는 알고 있기에는 승객들이 탑승한 거를 감안해서 물을 싣고 시험 운행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그래서 이게 또 삭정이 더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분야에 더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요. 시에다가 저는 이제 이런 전제로 돼야 될 거는, 먼저 관련자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자가 지금의 위치에 있다면 똑바로 된 조사 특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 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국장이라든지 철도 과장은 그 자리에서 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조사 특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전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언론에 공개도 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 강력하게 이제 주문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결과론을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모든 때마다 집행부의 관련 과장이나 국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래이래해서 다 잡힐 거고 개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에다가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 이제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밝혀야 할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가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은 했으나 저 개인적인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방향 제시가 감시와 견제여야 되는데 아마 아직 좀 경험이 미숙해서 그쪽 분야보다는 더 공부하고 이런 분야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완성되기 전에 또 이렇게 일이 터졌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감시와 견제가 주가 되는 그런 의회가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저희들도 선출직이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1시쯤 포천경찰서 A순경이 의정부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차를 몰다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A순경은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포천까지 19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비경감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경감은 일산 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비경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비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 2명에 대해 곧바로 직위 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중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됨에 따라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담긴 올해 2번째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경기 지역 화폐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현장. 소관 상임위를 거친 56개 안건을 최종 심의했습니다. 5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이 포함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종합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는 곳으로 경기 지역화폐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과 관련된 조례안도 처리됐고 도내 프리랜서 직업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하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하재 재난 대피 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의회 다음 임시회는 오는 8월 26일 개회하며 도정 질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15일 이사회를 통해 만화가인 이혜경 작가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첫 번째 여성 이사장이자 7번째 이사장이 된 이 작가는 만화계에 50년 가까이 몸담고 자신을 만화와 결혼한 이라고 생각해왔다며 한국 만화계가 값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경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의 민선 7기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도시철도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이제 김포시인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포 지역에 전반했던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부분을 난제들이 드디어 시동을 좀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기도 의원 하시다가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난 한 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시의 그 행정에 있어서 많은 그 낱마처럼 얽혀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그런 쉼없이 달려온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더십,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이 이제 팀원과의 소통이거든요. 우리 정안시장의 그 공무원과의 소통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정안시장이 민선 측에 오면서 내섰던 것이 있었는데 국장실을
다 이제 공무원들 같이 소통하게끔 만들어서 국장실을 없애고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몇 점을 줄 거냐 했을 때 공무원한테 60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낮은 점수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인구가 급행장하면서 그에 대한 그 서비스가 만족치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독창적인성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공무원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은 팀장들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 김포의 가장 큰 또 현안 중에 하나가 한강 시내폴리스 문제. 아주 오랫동안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최근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좀 탄력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정하영 시장이 돌아오면서 10년 동안 질질 끌었던 한강 시내폴리스 문제도 해결을 좀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날 이제 김포 도시공사하고 IBK 컨소시엄이 이제 한강 폴리스 사업 개발에 대한 사업 변경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IBK 컨소시엄은 이제 7월 중순에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부지 조성 및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IBK 컨소시엄은 이제 보상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보상금이 또 올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BK 컨소시엄 측은 그 전에 먼저 책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차등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당 토지주분들에 대한 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만 넘어간다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내놓긴 했는데 민재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10년도 넘은 오래된 사업이고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절망을 같이 줬던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재정적 투자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아까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문제, 이게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 국유지 점유에 따른 이 변상금, 또 그분들의 이전 대책, 이것들은 생존권하고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건 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크나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의원 때부터 사실 시내폴리스를 전면 재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게 절망감으로 지금 10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가들은 늘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고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전략적으로 홍보가 아니라 내부적 전략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시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연기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는데 우리 뭐 설명회도 했고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사실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일단 차량이 떨림 현상이 심하다니까 승차감 지수가 2.6 이하가 나와 기준치가 2.6 이하인데 그 이하가 나오고 그 이상이 나와서 현재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난 3일 날 공문을 보내서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달 4월 달까지 그러니까 시운전이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기술연구원이 4월달, 그러니까 2월에서 4월달까지 점검했을 때는 그 떨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얘기한 거는 삭정 부분을 얘기한다고요. 삭정을 하면 그러니까 바퀴를 깎는 부분이면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삭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게 있어요. 뭐냐면 김포시가 어쨌든 처음 이 도시셔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서울교통공사 골드라인 쪽에서는 이 문제 모르고 있었느냐 그 저는 이거 캐스처 마크 붙고요. 그 삭정이라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그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정에 대한 부분을 하면은 승차감이 좀 완화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업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개통하기 위해서 그냥 삭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없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취재 중에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통이 벌써 2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성을 또 소홀히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2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기가. 그 중에서 한 10번 넘게 이제 시승식을 막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승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전성을 더 강화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실에도
특정 회사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로템이 이 경전천에는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80km가 70km, 80km 넘으면 떨림 현상이라든지 승차감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그 당시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당시 제기할 때는 2011년이니까 아마 6, 7년 후에 차량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완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승하는 과정 속에서 노조나 그 기술연구원에서 떨림 현상을 지적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실질적 기술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협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실기였고 또 국토부 관계자도 끝까지 이 문제는 정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아마 시 관계자가 굉장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그 상황에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이게 만약에 철도 문제가 궤도로 이탈했을 때 이게 김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위기까지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관관계자들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지금도 그러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네. 아무튼 뭐 시민들의 분노 이해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선의 안전의 어떤 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어느덧 뭐 준비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다 됐고요. 민서 7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안시장이 이번에 도시철도 개통 연기되면서 주민 설명이 거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을 거예요. 이 김포라는 곳이 정말 교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구나. 그리고 이 도시철도 하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도 짧게 좀 예. 그 리더자가 행정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든 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내가 시장이 됐을 때 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정책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무원 조직과 명확하게 협업해 나가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보인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굉장히 성공적인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장덕천 부천시장 1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을 뭐 간단하게 장덕천 시장의 어떤 시정 운영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에서 합격점을 드리냐면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그 시민과의 소통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직접 그 마루광장이나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시민과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여러 번 하시고 또 직접 주재를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합격점을 드리지만 또한 이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여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소신을 가지고 무난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약 10여 년 동안에 논란이 된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통 정책, 미세먼지, 신소지 지정 등 여러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영상단지 개발인데 최근에 이제 그 개발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됐어요. 근데 많은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5,500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거 혹시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영상단지가 조성이 되느냐 실제로 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그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말 그 영상문화단지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대 쇼핑몰도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통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없고 그냥 사업으로만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에 치중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 5,500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그 중상동 시민들은 정말 교통지옥을 맛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부천 시민을 위한 정책과 개발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또 그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에 부천의 5대 특화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만화,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다 소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많이 좀 미비한 상태죠 지금. 예, 먹튀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영상단지는 앞으로 부천시의 뭐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이익도 조금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5,500세대의 주거단지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건설회사들이 주거를 어떤 수익 사업이 좋은 주거를 좀 일부 많이 이게 그 배열을 했지 않느냐 이런 좀 의심은 들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주거가 너무 축소되면 보통 주말에 많이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제 죽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적정한 주거를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 영상문화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서두르지 말자.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이제 민간 기업하고도 항상 그 감시를 하고 제대로 사업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이 영상문화단지와 대장동 신도시, 계양신도시 등과 관련된 우리 그 시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광역 교통 대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으니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하나하나씩 잘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동이 이제 부천시에 또 올해 핫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광역동이 시행이 됐는데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행을 하고 보니까 제가 첫날 부천동, 뭐 중삼동, 송내동, 도당동을 오전에 둘러보고 오후에 대산동 개청식과 소사분동 개청식을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광역동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뭐 인원도 있고 그런데 일반동은 치안도 우려가 될 정도였었습니다. 인원도 굉장히 작고 사실 또 어수선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쨌든 그 2명, 3명 뭐 이런 분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김밥을 옆에다 놓고 일을 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광역동에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도 또 복잡하고 그런 식의 그런 사소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소외감이랄까 그런 거가 느껴지고요. 이게 준비할 때 굉장히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근무하는 거가 거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아니나 달라 늦은 밤까지 이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휴일도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정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러 갔을 때도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길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이런 거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나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반문을 좀 해주시죠. 예, 광역동 체계라는 것은 시청, 구청, 일반동의 세 개의 행정 체계를 시청과 이 구청 같은 광역동 2단계로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줄여서 통합해서 되는 업무는 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야 될 업무는 세분화해서 효율을 높이고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허가나 민원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우리 남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관에 왔을 때 인허가나 민원이 즉시 해소되는 그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정동에 난데없이 쇳가루 분진이 날라들어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인근 부천 열병합 발전소에서 날아온 쇳가루인데요. 주민들은 열병합 발전소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데다가 부천시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것이 지금도 쇳가루 날아온지 먼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발전기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 굴뚝에서 이제 잔존해 있는 그 쇳가루가 이제 발전기가 가동이 될 때마다 지금도 날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삼정동 283번지의 주민은 사고 이후에 창가에 그 얼려놓은 화초를 깨끗이 닦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미세한 먼지가 쌓인 것을 이제 자석으로 확인하는 등 이제 마음 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지내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수의 많은 가구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피해 원인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발전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드러난 원인은 노후 보일러의 튜브 표면에 이제 있는 철이 부식돼서 그 가동으로 인해서 그게 날아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GS파워 측에서는 가스터빈 3호기 정비 기간 중에 이제 질소 산화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제 45일 동안 이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지를 시켜놨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새롭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일러의 튜브를 청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 잔여 제거물들이 남아 있어서 가동과 동시에 이제 그게 이제 외부로 이제 날아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피해 신고를 통해서 이제 GS파가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이제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GS파워 측은.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피해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이제 재발 방지 약속과 전반적인 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모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과 어떤 대책 마련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건데. 처음부터 발전소라고 알고 계셨나요? 어땠습니까? 그 처음에 그 뭐 2007년도에도 이제 같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분진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그 상황이었고 또 당일 오전에 저희가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그 발전소 책임자를 통해서 이제 그 발전기 가동하면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였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또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도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구당 그 당시에 이제 5만 원, 이제 가구당 5만 원이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런 보상금으로 사건을 이제 저희는 무마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2007년 이후에 12년이 지났는데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이제 그런 피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피해 접수가 없었다. 이제 주민들이 무감각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GS파워 측이 또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조그만 피해 사례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미 GS파워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어요. 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책의 하나로 이제 50여 건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이제 필터 기능,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이제 분진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집진 시설을 이제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우리 뭐 금미영 위원장도 계시지만 위원들 뭐 주민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지 이 시설을 하면 우리도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일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요구사항의 내용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사과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분진이 날라왔을 때 항해차 찾아갔습니다. 항해차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공식적인 사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사고가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GS 파워가 이제 와서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손해를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효용이 있겠냐는 거죠. 분진도 많이 이제 비도 오고 날아가기도 하고 물론 곳곳에 박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효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GS 파워의 명분 만들기에 급급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장했던 것은 그 쇳가루 성분이 사실은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그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굵은 것은 무겁기 때문에 두껍고 무거운 것은 앞쪽에 떨어지지만 가볍고 아주 미세한 거는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쇳가루 성분 그것을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GS 파워가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좀 인정하기가 힘들고요. 어떤 제3의 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또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그 조치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이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것은 GS 파워가 밝힌 그 쇳가루 분진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제 조사가 된 바는 없어요. 그냥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공무원의 그 조사였지 이런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라도 실제 원인을 이제 조사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번째로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그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이제 발전소 굴뚝에 장착하여 누구라도 저희 지역 주민은 특히 이제 휴대폰 앱이나 그리고 마을에 전광판을 하나 둬야 되겠죠. 이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께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치 이상을 넘었을 때 이것도 반드시 이제 법적, 제도적 이런 조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보상은 사실 맨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 이 단계를 다 단계적으로 이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하겠다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GS 파워 측에서 그걸 다 수용 안 했나요? 그런 부분들 수용했다라고 저희한테 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GS 파워가 그 6월 24일 날 그런 이제 그 자리가 마련되어진 그 결과를 저희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이나 대응은 없었고요. 하다못해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었으니 저희로서는 답답할 지경이죠. 네, 발전소의 어떤 그 정확한 해명은 없었고 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자,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 열병합 발전소 피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를 속였냐고? 우리 아들 내 시간을 위해서 출퇴근해 인간들아. 김포 시민들은 왜 화가 났을까?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이제 11월 개통이 앞서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노방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 때부터 일정 부분 감경. 11월 개통은 결국 잠정 연기됐다. 점검은 계속됐다.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늦어지는지 시설 점검을 요청했고 올해 선거 최대 이슈는 도시철도였다. 인선 체기는 2019년 7월 개통을 약속했다. 개통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7월엔 개통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토부로부터
더 안전한 또 완전한 검증을 요구받았습니다. 차량 떨림, 진동, 편마모. 차량 떨림 3.65가 나와. 누락시켰는지 편마모 진동이 계속 올라가면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물러가라. 이게 시간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나오셔서 그럼 한번 출퇴근 해보세요 한번. 김포 시민들은 왜 화가 나지 않아야 하는가?